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지혜를 전달해 드리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정약용 선생의 삶과 철학에서 길어올린 아주 묵직하고 실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력이라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구해낸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텅 비어 있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손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어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완전히 멈추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버겁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그 어디에서도 시작점을 찾지 못하는 그 기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이라는 감정은 사실 굉장히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만 쉬자,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하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어느새 몇 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사라진 자리에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무기력의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무기력을 게으름이나 의지력의 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동의 부재, 즉 움직임을 멈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기력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이지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오늘 이 오디오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10살도 채 되기 전에 시를 짓고 경전을 암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22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조 임금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화성 설계, 수원 화성 건설에 사용된 거중기 발명, 백성을 위한 행정개혁안 제시, 그는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1801년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천주교와의 연루를 이유로 그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고 벼슬도 잃고 사회적 지위도 모두 사라진 채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니,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18년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아방강역고를 비롯한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 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기력과의 싸움에서 이긴 인간의 가장 위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희망도 없어 보이고 돌아갈 기약도 없는 유배지에서 어떻게 그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력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기력은 단순히 피곤한 것과 다릅니다. 피곤함은 쉬면 회복되지만 무기력은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쉬면 쉴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기력을 학습된 무기력과 실존적 무기력으로 나눕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적인 실패 경험을 통해 어차피 해도 안 되라는 생각이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실존적 무기력은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입니다. 정약용이 직면했던 것은 이 두 가지 무기력이 동시에 덮쳐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무력했고 가족을 지킬 수도 없었으며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데 정약용은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의 차이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문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할 수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기회가 없어서 못해.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유배지에도 붓이 있었고 종이가 있었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물 한 잔 마시기도 됩니다. 창문 열기도 됩니다. 노트에 오늘 하루 느낀 것 한 줄 쓰기도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는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할게, 의욕이 생기면 시작할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생각 자체가 무기력의 함정입니다. 현대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약용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현대 뇌과학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닙니다. 쓰다 보니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저서 목민심서 서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이 말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쓰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면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 그 신호가 쌓이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다음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행동의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무기력의 악순환입니다. 정약용은 붓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미루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어차피 작게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큰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며 만권의 책도 한 글자부터 쓰여진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말의 증거입니다. 목민심서는 하루아침에 쓰인 책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몇 줄씩, 몇 장씩 18년에 걸쳐 쌓인 작은 행동들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업적을 보면서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함의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작고 평범한 날들이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았던 날, 의욕 없었던 날, 그냥 습관처럼 붓을 든 날들, 그날들이 쌓여 위대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딱 5분만 하십시오. 공부하고 싶다면 5분만 책을 펴십시오. 운동하고 싶다면 5분만 걸으십시오. 글을 쓰고 싶다면 5분만 한 줄이라도 쓰십시오. 그 5분이 쌓이면 50분이 되고 500분이 되고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5000분이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첫날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몇 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몇 줄이 결국 500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 여건이 갖춰지면 시작할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런데 정약용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배지에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낯선 땅에서 현지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음식도 변변치 않고 연구를 위한 도서관도 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스승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썼습니다. 배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이 정약용의 유배 상황보다 더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를 통해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약용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경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동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리를 탓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사람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버텨낸 가장 핵심적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못하도록, 나라가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그 목적이 그를 매일 아침 눈뜨게 만들었고 붓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케가이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어로 이케가이는 살아있는 이유를 뜻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 사람은 무기력에 훨씬 강합니다. 반대로 무기력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다 의미 없잖아. 내가 뭘 위해 이걸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무기력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행동보다 먼저 목적을 회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어떤 목적이라도 좋습니다. 단 그것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정약용의 목적은 백성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18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행동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족과 떨어지고 동료들과도 격리되었지만 그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강진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당 시절 그의 집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배움을 청했습니다.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정약용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 그것이 매일 아침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졌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무기력은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잘 행동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통해 연결되실 수 있으신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일수록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커피 한 잔.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키는 작은 행동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다루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무기력의 또 다른 큰 원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해봤는데 안 됐어. 한번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것 같아.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정약용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여러 번 낙방했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번 실각했으며 결국 18년 유배라는 최대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배움의 재료로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곳곳에는 이런 태도가 묻어납니다. 잘못된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백성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실패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끄집어내면 무기력이 됩니다. 실패해서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정보를 끄집어내면 성장이 됩니다. 정약용은 실패를 성장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지금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8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에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정약용 시대에는 현대의학이 없었지만 그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마음도 따라온다는 것을.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강진의 산과 들을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고 그것을 글로 옮겼습니다. 걷는 행위 자체가 그의 사유를 깨웠고 사유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것은 증명되어 있습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의 신체적 증상인 무거움과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다면 일단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신발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5분만 걸으십시오. 그 5분의 걷기가 뇌를 깨웁니다. 그 뇌가 다음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은 강진의 들길을 걸으며 목민심서를 구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으며 여러분의 목민심서를 구상하실 건가요? 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이 행동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행동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철저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행동하기 위해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무기력에 빠졌을 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는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지식은 새로운 관점을 만들고 새로운 관점은 새로운 행동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내가 이것을 배우면 이런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잠들어 있던 행동 의지를 깨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책을 읽었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도 더 깊이 배웠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그 배움이 여러분을 서서히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글쓰기의 치유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500여 권의 저서 중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성찰의 기록입니다. 그는 일기를 썼고 편지를 썼고 시를 썼습니다. 그 글쓰기가 그를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었습니다. 글쓰기는 뇌 속에서 흐릿하게 얽혀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하고 무기력할 때 그 감정을 글로 써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해결책이 보이면 행동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저녁 노트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십시오.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정약용이 붓을 들었듯이 여러분도 펜을 드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기력을 더 깊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친구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자리야. SNS에는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과거 자신의 영광과 현재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비교에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행동 에너지를 소진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교를 할 것이라면 딱 한 가지 비교만 하십시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정약용은 어제의 정약용보다 오늘의 정약용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방향성이 그를 18년 동안 지탱해 주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힘을 무기력 극복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뜻밖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황에서 감사라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고요? 그러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했고, 그를 받아준 주민들에게 감사했고, 제자들의 열정에 감사했고,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시 중에는 유배지 강진의 풍경을 아름답게 노래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좋게 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주어진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 것입니다. 감사는 뇌의 편도체 활동을 줄이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는 불안과 두려움의 신호를 줄이고 이성적 사고와 행동 계획 능력을 높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 3가지.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오늘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잘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이 작은 감사가 내일의 행동을 준비합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기력에 빠지면 시간 감각이 왜곡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 그 시간 감각의 왜곡이 더 깊은 무기력을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은 유배 첫 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돌아갈 기약이 없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그는 시간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큰 시간을 보지 않고 작은 시간을 보았습니다. 18년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이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글쓰기 방식도 그러했습니다. 이 방대한 책을 언제 다 쓰나가 아니라 오늘은 이 부분을 쓰겠다는 접근.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그것이 결국 500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멀리 보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기력과 함께 가장 많이 오는 감정은 자기 혐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 이 자기 혐오가 무기력을 더 깊게 만듭니다. 자신을 혐오하면서 동시에 그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자책이 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하는 후회.
하지만 그는 그 자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책에서 자기 이해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구나.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이것을 배울 수 있구나.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더 잘 돌보고 더 잘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구나. 그래도 괜찮아.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해보자라고 말해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루틴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그의 철저한 일과 관리입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독서하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루틴을 지켰습니다. 루틴은 의지력이 필요 없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 됩니다.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그냥 하는 것이 됩니다. 무기력할 때 의지력에 의존하면 실패합니다.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그 자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틴이 필요합니다. 의지력이 없어도 작동하는 루틴. 오늘 하나의 루틴을 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 한 잔 마시기. 점심 먹고 나면 반드시 10분 걷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쓰기. 그 루틴 하나가 내일의 루틴 2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루틴이 쌓이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의 루틴이 500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루틴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자산이 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실제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양 조정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착취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경험이 목민심서를 더욱 생생하고 실용적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 깊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무기력이, 지금의 힘듦이, 지금의 좌절이 언젠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17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행동이 지금의 나를 살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바른 사람이 되어라. 가난해도 품위를 잃지 말아라. 그 편지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 제자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겠다는 마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좋은 책을 남기겠다는 마음, 그 마음들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서도 좋고, 부모를 위해서도 좋고, 친구를 위해서도 좋고,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
그 마음이 오늘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1818년 정약용은 57세에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8년의 고통으로 무너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500여 권의 저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도 7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연구와 저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행동의 힘입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더 풍성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8년의 비움과 허무 속에서 아마 그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채 돌아왔을 것입니다. 행동이 그를 살렸습니다. 행동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행동이 그를 역사에 남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18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하면 18년 후에 500권의 책이 생깁니다.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동아시아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의 첫 단계가 바로 수신, 즉 지금 나 자신을 닦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사람이 미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칩니다. 그 지금이 사라지고 나서야 또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또 다음의 무기력을 만듭니다. 이 사이클을 끊으려면 지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의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 매 순간이 모여 위대한 삶이 되었습니다. 20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동의 파급 효과를 믿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책들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민심서는 오늘날에도 공무원들이 읽는 책입니다. 경세유표는 현대 행정학의 선구자적 저서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쓰면서 이 책들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냥 썼을 것입니다. 써야 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행동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10년 후에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행동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10년 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실천적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통해 무기력 극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아침 첫 5분을 장악하십시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첫 5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그 5분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하루 한 가지 목표만 세우십시오. 정약용은 매일 오늘 이 챕터를 완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가지 목표만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내십시오. 그 성취감이 내일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저녁 10분 회고를 하십시오. 정약용은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간단히 적어 보십시오. 이 10분의 회고가 무의식적으로 내일의 행동을 준비시켜 줍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몸을 매일 움직이십시오. 정약용이 강진의 들길을 걸었듯이 여러분도 매일 최소 10분은 걸으십시오.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력 탈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한 사람과 매일 연결되십시오. 정약용이 제자들과 연결되었듯이 여러분도 매일 한 사람과 연결되십시오. 전화든 문자든 만남이든 인간은 연결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 5가지 실천 방법이 정약용의 철학을 오늘의 삶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22번째 이야기입니다. 무기력과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기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도 유배 18년 동안 무기력한 날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붓을 들지 못하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무기력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신호로 보십시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구나. 지금 내게 방향 전환이 필요하구나. 그 신호를 읽고 적절히 쉬되 완전히 멈추지는 마십시오. 정약용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충분히 쉬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도 행동입니다.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75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 묘비명에는 단 한 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500권의 저서를 남긴 조선 최고의 학자가 자신에 대해 남긴 말은 단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학문을 해야 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서 했습니다. 그 좋아함이 그를 18년의 유배도 이겨내게 했고 500권의 책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 좋아함이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오디오북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통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초대하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행동하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내일 더 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신발 신기, 노트에 한 줄 쓰기, 전화 한 통 하기. 그중 하나를 지금 바로 하십시오. 이 오디오북이 끝나자마자 정약용이 붓을 들었듯이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드십시오. 그것이 오늘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훌륭한 행동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들으신 소감이나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작은 행동 하나를 적어주시면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500권의 책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삶 자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삶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합니다.